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비전과 전략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조금이나마 참고라도 됐으면 주기에서 말씀드리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리에 나서는 것은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또 패널로 워낙 우리 김세인 주기를 비롯해서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무슨 공부하면 이어질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받기로는 20분 정도 시간을 주문받았는데, 시간에 대충 맞도록 발제 그대로 문제 제기하는 선에서 자세한 설명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좀 도전받는 한국 경제 정체성의 위기 이렇게 갖다고 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 정체성의 위기에서 나옵니다. 위기란 말 대신에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런 말 가능하겠죠. 그런데 밑에 영어로 쓰는 두 줄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정체성의 혼돈이나 이게 보입니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저는 영어에 잘하지 못했냐만 참 영어에 뛰어난 저런 문장에서 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의 워싱턴 동교의 메모리얼 갖고 있는 6.25를 기념해서 판초이던 연합군 주민들이 6.25 전장에서 하는 그런 메모리얼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 뒷문에 그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한 온 곳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강요하고 모든 사고와 행동과 자유가 바탕에서 우리가 오늘의 인생을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프리덤이지만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또 두 번째 노 프리덤 진리하는 이 경제의 공짜 정신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노 프리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이 국민들 사이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번져가고 있는 이런 프리런치에 가까운 이런 시의 뭐라고 할까요? 정서라고 할까요? 걸음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두 줄로 저렇게 담고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현 주소와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받은 한국 경제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가치 중립국입니까? 정말 우리 오늘 특히 국회의원님들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 정말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가치 중립국입니까? 저게 제가 이익동맹, 가치동맹 했는데, 요즘 비행기가 울고 말고 할 때 지금 운동이 나오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을 같이 한 나라와 동맹하고 있죠. 우선 전략적 동반자간의 하는 이익동맹 조짐을 합니다.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면 제가 가로세로 자유민주주의, 의회, 사회, 이민민주주의, 참으로 민주주의가 다양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고, 이 시장경제, 계획경제, 경제경제, 이게 도시화된 도시에 따라서 이게 언제 때 얘기인데 지금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넘어가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우리 주변에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경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절대 경제 혼자 진공석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입장 차이가 없습니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얼마나 혼선을 겪어왔습니까? 중국 화웨이 정부의 화웨이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관련 정말 복잡하게 나는 자신이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를 얘기하면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이게 분명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로소에 제가 상무정책 하위대책이라는 것, 이건 중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상무는 정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세우면 하위 밑에 시장, 지방정부에서는 대책으로 맞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함부로 개입했을 때 정부가 의도했던 바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중국만 아니라 서양에도 있습니다. 프리먼 난 콘셉트인가 이거는요. 시장에 do not no harm. 시장에 해가 되는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보면 경제는 진공 속에서 불꽃 속에서 자리 잡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카노미 글로스 있는 나이. 경제는 밤에 자라는데 언제 어떤 밤이냐. 폴리티션스 폴로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잠자는 밤에 경제 자랍니다. 경제 행위에 정치적인 유인이나 정치적인 동의 실제로 개입하면 경제가 계속 된다는 이런 서양의 손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전제를 깔고 한번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보시면 아시죠? 오른쪽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사드 배치 반대하는 분들의 이게 지금 지표이죠. 사드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저런 분들이 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왼쪽은 보면 북한에서 어제 또 미사일도 쏘았죠. 북한 핵 미사일 합주하느라고 처음 나와서 대중집회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말 이게 남과 북에서 이런 극단적인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체성 얘기하면 우와 좌, 보수와 진보의 가치 논쟁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 사진은 영국의 하워드 수상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제시가 가능합니다만 보수와 진보의 가치 논쟁에 있어서 하워드 수상이 16탕으로라는 보수주의 신조라는 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제 위에 한번 보십시오. 자, 누군가의 가난이 다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의미해볼 말입니다. 개인의 자질과 노력, 그것이 먼저 우선하느냐, 가난하게 된 원인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가난해지는 것이냐. 이게 극명하게 달립니다. 이게 분명해야 하거든요.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가 아까 자유 말씀드렸죠. 사유자산은 뭐, 사유자산은 뭐입니다. 또 자기 작은 정부. 그런데 진보에서 보면 우선에 큰 정부입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이 부분은 이것은 더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 실패가 더 무서운 것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개개인의 삶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서 개개인이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이죠. 정부가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이제 다른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우리 자화상을 한번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제가 트러스트 신뢰 위기라는 이거 제일 무게 나오는 거예요. 각 경제 주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 우리가 토탈 크라이시스 신뢰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모습 제가 죄송합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논란을 거쳐서 구린국회 별별 별명이 다 있었죠. 자, 선진화법 여서 지금 다단계로 와서 국회가 지금 이렇게 공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 농단, 재판, 거래해서 지금 전 대법원장 어떻게 석방됐으면 고생 나가나요?
이런 고위 법관이 구속되고 있는 사법부가 이런 지금 행정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즘 보면 정책을 블루하우스가 집행한 내각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각이 지금 이런 내각이 하고 정확한 이 내각이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을 해소해주고 도와주고 조정해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내각은 부재현 상태에서 예를 들면요. 이번에 한일 간의 갈등을 놓고 일본의 공호 예상이 나서면 우리 쪽에서는 외무부 장관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 벽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 누가 나섰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어디 가고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보면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여기 국회의원 중에서도 공무원 출신이 계시면 정말 영혼 없는 공무원의 슬픔이랄까요? 비애를 어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얼마 불과 2, 3년 전까지 원전의 중요성,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그렇게 외치던 공무원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을 바꿔야 할 때 이 사람들의 아픔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행정이 정치를 이길 수는 없어요. 행정이 정치 위에 설 수는 없다고요. 성과로 폐지 이것도 지금 제가 노동개혁 관련해서 참으로 통상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정부 때 나름대로 퍼포먼스 베이스로 판이 그냥 지금처럼 세월만 가면 고봉계에서 성과급으로 가야 하는 데서 나름대로 상당히 진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노조 주장에 밀려서 이 정도 들었으면서 성과급 다 뒤집고 언제 우리가 노동시장이 제대로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는 여기에 미디어 출신분들도 많이 계신다만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가요? 유튜브에 요즘 비중이 굉장히 정대되고 있죠. 자,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정말 요즘처럼 기업 주변 환경이 기업과 정신이 쇠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자의욕 상실, 친노조 정책에 따른 반기업 정도 피는데 요즘 보면 정말 기업이 지금까지도 어려워지기 않습니다만 지금만큼 부자하게 기업 운영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 보입니다. 노조는 이거 완전히 기득권 세력을 하고 있죠. 시민단체는 어떻습니까? 시민단체가 가야 할 생명이 전문성과 도덕성인데 노조와 같이 기득권 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교육업계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회 근원의 기본이 되어 교육과 이 교육에 있는과 철학이 있습니까? 공교육은 실종되고 대학의 경쟁이다. 나중에 교육부는 제가 별도로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국민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시민의식, 중독 정신의 공동체의식이 어떻습니까? 자유의 책임을 따르는 건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개인은 어떻습니까? 공짜를 성한 분위기가 풍부하고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으니 이거 많이 대한 투자예요. 영국의 사회적 존 홉스가 얘기하는 많이 대한 투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들고 계신 우리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과 저걸 만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의 주요 과제를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잡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우리가 경제를 얘기하면 가치라입니다. 첫째, 법치의 실종입니다. 법적 안정. 여기에 법률가들도 많이 계신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근간이 법치주의인데 이게 됐습니다. 특히 민노총동의 불법 폭력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이게 일반 시민단체나 일반 백성들,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밀양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송전탑 건설 투사가 얼마나 오랜 세월. 제주에서는 어땠습니까? 제주 대공기질 투사.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주목을 앞두고 전기를 넣지 못해서 뭡니까? 송전탑 건설 못하게 해서 참 희한하게 합의가 되어 있죠. 터미널을 뚫어서 터미널 속으로 송전탑을 넣도록 거기에 필요한 750억을 당 기업으로 이건 부담을 하게 하는 그런 합의를 얼마 전에 이루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이거 우리 모두가 자상해야 할 일이 아니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성장 담론 실종입니다. 요즘 성장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하면 무슨 친일 많이 하더니 또 성장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140에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0.4. 하나만 보면 140기에 우리 기업들이나 개인이 해외 직접 도장이 141억 불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중에 32억 불밖에 안 됩니다. 이 반의 반전. 이런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 담론이 실종되는 참이 미래 담론. 우리가 살아가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담론이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해 가야 할 텐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신성장 동력 개발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래 담론과 관련해서 참을 안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에 1940년 6월인가 영국 의회에 나가서 한 여덟 중에 하나 제가 발표했습니다. 2차 대전이 나기 한 1년 전에 유엔 대통령에서 히틀러한테 쏟고 평화의 단계를 떠올랐어요. 챔버린 수사인 단계 국민적으로 환영받아서 윈스턴 처칠 예배에 앉아서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전쟁에 나고 나서 전쟁 책임론을 두고서고 영국에서 사람이 더 쌓입니다. 그러니까 쟁님 보여줄 때 윈스턴 국회는 의회는 남하게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이렇게 진을 잃는 것은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다른 전문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조국을 가지고 같이 나서요. 혁명을 통일하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패자는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국정의 주요 원칙에서 제일 법칙, 성장, 미래 이 세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 경제의 딜레마와 주요 과제 중에서 대외환경을 가까이 설명해드리면 글로벌 경제를 다 의사시키 이제 세계 경제는 그냥 저성장과 교육 부담을 미친 가운데 주요 경제가 하강하고 있고 나중에 무역 분쟁 보호무기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요즘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어저께 제가 형님은 그 토론에 나가서 이러한 게 제가 조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을 우리가 따라잡으려고 우리 경환인 정원이 계십니다만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별별 노력을 한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일본의 핵심 소재 부품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 거기에 우리가 자원을 다시 집중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한국, 일본,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 분업 구조는 빨리 복원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지금 만약에 지금 와서 핵심 소재 부품 쪽으로 우리가 정책의 영향을 모으기 시작하면 엄청난 자원 낭비가 일어나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세계 경제에 어려지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렸죠. 지금 미국도 금리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진 경쟁은 치열하고요. 지금 혁신 기술이 쾌속으로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중심으로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흥국 경제도 지금 아직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흐름으로 보면 이 금년 2019년을 기준으로 정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운으로 하향으로 가는 그런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각국 경기 동반 중국이 하향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통화 긴축 기조 완화한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이것도 하나 봐야 합니다. 메가 트렌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 1, 2, 3차 여러분 다 아시죠? 1차는 전기기관의 발명에 따라서 기계식 생산 설비가 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농업에서 상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그 한 100년 후 2차는 에디슨의 전력이 발명되면서 노동권을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요. 제3차는 이 반도체가 등장하고 컴퓨터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지식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AI를 중심으로 한 로봇, 사물 인터넷 드론, 3DP, 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 사이버 공학과 물리적 세계가 초연결 사회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전번 다보스에서 논의가 된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와 고용시장의 대변화가 초래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를 정리하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기회이자 이해될 수 있다. 그때 공통적으로 공감을 보인 몇 가지 대안이 첫 번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 국가간의 국경선이 연설되는 노동력 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날 텐데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창의와 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이 바뀌었다. 기초과학 기술의 육성, 아까 그 소재 부분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은 소재 부분이 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가? 기초과학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 소재 부분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 이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서 노벨상을 아마 21명이나 받았을 거예요. 놀라운 얘기 바로 되는 거 아니죠? 그걸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이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우리하고 한번 맞춰보면 야, 우리는 어느 부분이 제대로 하나 작동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신생아 노동에서 2차, 3차 산업 진행되면서 노동이 먹고 사는 문제로 워크가 됐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지나가면서 이는 이제 플레이, 이게 즐겁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빌 게이츠하고 클라우스 슈바브,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붙었는데요. 클라우스 슈바브가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전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없으기 때문에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기술의 발달 속도와 폭을 조금 완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을 이 슈바브가 제기합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빌 게이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보다만 인류 문명에 계속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친을 빌 게이츠는 둘 다 옵티미스트인데 빌 게이츠는 임페이션트하고 클라우스 슈바브는 페시미스트 녀석은 좀 그랬다. 그런데 슈바브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 쪽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과제 중심으로는 아까 제가 성장의 실종이라고 했는데 저성장이 지금 고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 부족하고 문제가 되어 구조조정, 산업구조 개편, 생산성 고령화 문제, 노동시장의 교육계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정리를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당연히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도 6% 이하의 성장 예산까지 유지가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하고 정부도 6%대 초반으로 금년도 성장률을 다운 하향 조정을 했고 JP 모건이나 ING나 모모라 정권 같은 경우는 1.8%, 1.5% 한국 경제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성장에는 세 파라다임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고,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해야 하고, 잠재 성장률 차치를 올려야 하고,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2.5% 이 정도 떨어지지 않냐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1%대나 2%대 초반 성장은 잠재 성장률을 좀 멈춥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할 겁니다. 일자리와의 상관관계에서 이제는 성장의 양보다 내용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서는 일자리가 이 청년 시민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대신 내수, 제조 대신에 서비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다음에 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개혁은 반드시 교육개혁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 채용을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기업의 투자를 특별히 투자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업이 무슨 연금을 많이 가지는 유보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왜 유보를 가지고 웨이트앤시 하는 건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상시도 대비하지만은 투자를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부가 해야 하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할 길이 열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 구조조정에서 이게 이 말에 있는 분 같습니다. 이거 제가 브랜드처럼 되어 있는 이게 여러분 다 아시죠? 요 현대 중공업 저 울산의 저 안쪽에 가면 이 골리앗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옛날 스웨덴 말메라는 어촌 쪽에 있었던 이게 코컴이라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선이 아시아 쪽으로 물려주면서 문을 닫고 다른 도시로 변했으면 다른 건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 큰 프레임을 사갈대로 써서 전 세계에서 공짜로 사가라고 했더니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보시고 이걸 사가라고 해서 가서 공짜로 절대 안 주지 마라. US 1달러 주고 이거 분수해 왔는데 이거를 해체를 해서 조립을 가서 아사히로 이 해체 작업의 배치를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떠날 때 이 말매의 시민들이 30만 명이 길바에 나왔어요. 방송국에서는 장송국 얼굴을 펴주고 이것이 삶이 아니고 기계지만 말매 시민들이 자네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참 행복하고 건강을 잘 살아나가 잘 가라고 하는 이게 제 건의사에는 정말 구조조정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말매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포항의 눈물, 울산의 눈물, 그제의 눈물로 이게 전환되어 가서 걱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공정위 같은 데서 하는 규제가 전면적으로 다 잘못돼서는 아니지만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부과된 규제들이 정말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정말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되고 다음 페이지는 지금 이게 국회 지금 결정해 있죠. 상국회의안. 네.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하는 거, 감사위원 분리선출하는 거, 이게 뭡니다. 가정 대표 소송을 하는 거,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는 거. 전자투표제 같은 거는 지금도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기업을 맡겨놓으면 됩니다. 이걸 전부 이렇게 하자는 것에 대한 그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저는 이런 부분 한번 통과시키면 어느 창조인이 나와서 기업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번에 약간 손보는 것 같은데 뭔가 아무 말씀입니다. 이게 이 우리나라만 유독 복잡이 된 가업상속 공제예요. 이게 가업상속 공제는 여기 독일, 미국, 일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기본 대표 관할에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중소 중형의 매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중 이유 중에 하나가 가업 상속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세금 상속, 지금 상속세를 65%까지 물게 되죠. 대주주는 30% 할증까지 하는 65%에 50% 넘는 세율은 세율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한국 땅에서 좀 확실히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일 간에 부품 소재 문제가 생기니까 국회에서, 정부에서 이제 화평법, 하강법, 산업안전법 이런 부분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겠다는 임시 방편 제시하고 있는데 참 국회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화평법, 하강법, 산업안전법이 갖고 있는 제일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 기업이나 개인의 도전 정신에 놓치를 해버립니다. 어느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나 뭘 시도할 때 리스크가 따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됐으면 손해배상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민행사상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형사 문제까지 싣고 그만 이게 어느 기업이 이런 부분이 더구나 지금 화학업종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좀 깊은 이해가 있어요. 사고 한 번 나면 사고는 그걸 기준으로 모두 일반화해버리면 그 산업 자체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 산업구조에 그런 얘기를 제가 잠시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성장에서 말씀드린 수출이냐 매수냐 제조업이냐 서비스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해서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을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해봤는데 이제 매수가 보완해야 되고 서비스로 빨리 발전시킬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매수는 기본적으로 고용 친화적이기 때문에 매수를 발전시키자면 이자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지금은 수출은 기술이나 자본집약 상품의 기계와 자동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수출이 늘어나고 제조업도 마치 제조업 같은 옛날처럼 고용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술이나 서비스 상품은 기본적으로 고용 친화적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의료, 교육, 관광입니다. 관광만 해도 그렇습니다. 관광의 3대 요소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입니다. 지금도 설악산에, 제주도에, 한라산에 관광 계획 하나 환경단체 반대로 지금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가 뭘 그렇게 볼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의료, 교육은 이건 둘 다 산업화라 해요. 정말 산업화를 해야 의료가 발전합니다. 지금 현재식으로 만약 의료가 진행되면 제가 앞으로 의료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우수한 인력이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이과를 가고 20년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을 하면서 옛날에 본과대학을 집중적으로 공학부로 배출하면서 그 공학부들이 산업인력화했죠. 그래서 지금은 의료를 이런 우수 인력이 뒷받침되는 이 의료 분야를 산업화하지 않고는 고급 배역 의료 관광객 유치가 하지 못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의료의 산업화에 따른 의료비 산업의 발전 구수요금 이게 각종 이해단체에 붙여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말 의료 산업을 우리 앞으로 핵심 바이오도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됩니다. 우리 앞으로 단계 그 의료 교육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계 최대 교육 시장이 한국이래요. 개방 경쟁으로 교육도 산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인구 통계학에서 에이지, 울트라 에이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7% 됐을 때 14% 있습니다. 한국이 2000년에 7% 넘어서 지금 우리가 2026년에 울트라 에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본은 70년에서 2006년까지 36년 걸렸는데 우리 20년으로 10년 앞으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10년 앞으로 앞으로 문제를 지금 이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주기별 전용 10년 이상 재정 중 지난 한 10년 126조 재정에서 지원했는데 지금 결국 합계 출산율이 0.98이 되어지고 OECD에서 최저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한 2.1 정도 이상이 돼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참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을 미국형, EU형, 프랑스형, 일본형, 중국형 쭉 있는데 어떤 형태로 따라갈 건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이제는 저출산 대제가 되죠. 이것을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민 문제를 조직적으로 개방하고 그런 그 바탕하에 우리가 이민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 국내 출산 비율인데요. 우리는 출산이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프랑스 같은 데는 이 정도가 당일 출산입니다. 스웨덴, 영국, OECD 평균이 40%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조금 있는데 2%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도 보면 이런 불우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리는 시간들이고, 노동시장 계획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결국은 지향점은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분하고 고용의 안정 확보가 단기적으로는 좀 충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의 노조의 특징을 보면 지금 1987년 민주화가 32년의 세월이 경험하니까 노조행동 노동계획이 임하는 지금 정부의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해외 투자 확대되고 있는 제일 큰 원인이 이거라고 이렇게 많이 봅니다. 앞으로 한국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시장을 계획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 하나 보면요. 단체 협약할 때 보면 이게 단체 교섭 주기가 한국처럼 매년 한다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4년 이런 단위하거든요. 이거만 해도 되게 큰 문제예요. 자, 교육계획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의 이념이나 철학이 있느냐 하는 부분, 모든 사회 현상의 근대의 교육이 자리하는데 사마천의 사기 화식 결제대 보면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은 사람을 심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년 대회를 하는 거고, 이 공급자 유지의 교육을 포함해서 고학력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학 졸업생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산불 중심의 평균화 정책이 문제입니다.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죠. 지금 요즘 뭡니까? 저기 어디갔습니까? 그 자사고 폐지 전입니다. 이 자사고가 왜 생겼습니까?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하면 자사고가 이렇게 폐지입니다. 공교육이 붕괴되니까 자사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일단 자사고를 강제로 폐지하면 전부 평균화해서 하향 평균화 된다는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이 주어지는 과제가 교육의 핵심 큰 하나의 악명입니다. 귀금 우리처럼 주입식 암기식에서 창의력과 협동성을 강조하는데 지금 꺼내 있는 이 자사고마저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리고 지금식으로 병들이 부족한 수능시험 이거 폐지하고 대학원생 자율을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제도와 등록금 전면적으로 대학 자율을 해서 낼게요. 그래서 경쟁을 누려요. 우리 수능시험 사지 선다행하는 수능시험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 교육제도가 비교적 앞서가고 있다는데 바칼로리아에서 금년도 공동 과목이 철학이나 시험 문제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면 윤리가 정치에 있어서 최선인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보고 이런 걸 써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러니까 문화 대국이라는 얘기 듣겠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우리처럼 사지선다행을 해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정책 결정 입장에 갔을 때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체계도 개편되어야 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역할이 담겨야 되고, 그리고 꼭 이건 교육감 직선제, 또 언제까지 교육감 직선제 할 거예요? 이거 한국당에서 한번 정책에 포인트를 두고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놓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장과 복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복지 확충은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얘는 재원이거든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결국 세금 아닌 빚인데,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한 이 정도 되는데, 50%면 이보다 한 60%가 없습니다. 국민 부담률이 이게 각종 이제 기금하고 50에서 40% 있습니다. 이건 인포에 몇십 조씩 들어오는데, 그리고 복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에 3원칙이 있습니다. 자원 의지를 붙드는 생산적 복지라 해야 됩니다. 이게 맞춤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맞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주면 다시 뺏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지하철 지공증이라고 지하철 공짜로 타는 정서라서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되면
이게 이 무임성 착하는 것이 인지 아무런 없는 해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은 언제나 유용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국가나 선거적 도체가 불가피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방비 부담이 전 일반 세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GDP의 2.45%. 이런 부분만 없으면 이 부분을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적 도입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죠. 이런 우리 현실적 자격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고속 바다복지 확장 정책과 재정의 건전성이 굉장히 충돌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서 조정을 해나가야지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지금 정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상 최대 소득격차, 소득주도 성장의 비율은 오히려 최대 소득격차가 나오죠. 지난 4.4분기 통계청 자료입니다. 금년 140, 240에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4.5분이 상위 소득 계층만 더 늘어나고 저소득 계층 1분, 2분이 더 줄고 있죠. 그 소득 불평등은 더 커지고 있죠. 정책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순전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매진만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당 이번에 자료를, 정책을 만들면서 이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시대 정신을 확립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고소해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분명히 이론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공짜로 공짜. 여기 나오면 제가 야당에서 요즘에 설령 내년 선거 결과에 상관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체성이 분명한 야당이 되는 것을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당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야당이 되기를 제일 먼저 소망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강하고 건전하고 대안을 제시한 야당이 되어서 수권 가능 정당으로서의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구축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거를 제 마지막 여기 드리는 제 감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윤중현 전 장관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은데요. 이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2부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2부에서는 김종석 의원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부대변인 이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중현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참고가 되고 유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전한 비전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실은 오정근 대전환위원회 전문가위원장은 위기한 전문가를 이제 대표하시는데요. 지금 비전분과의 저와 같이 공동위원장도 하고 공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분과에서 이 대전환위원회의 비전을 이제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정근 위원장께서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서 일단 초안을 만드신 초안입니다. 요것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어서 오늘 모이신 외부 토론가 저희 해주시고요. 퍼포먼트 쓰신 저희 분이 이 자리 토론회는 그 자리 대시가 어떻게 되시는지 안 보여요. 지금 여기 김용하, 김종석, 오정원 이제 어디지 좀 알려줘. 물론
가야 됩니다. 아, 좀 줘야지. 저기 커피 좀. 예. 일단 이거 한번 쓰실 거죠? 오셔서. 자, 그러면 오정훈 위원장의 그 발표를 들으시고 이어서 질문 토론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각자 15분 내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승계물을 보니까 이문경이 2.1%가 전년 동기 대비 2.1% 때문에 상반기 전체로는 1.9% 성장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하반기에 2.5% 성장을 해야 한국은행이 최근에 하향 조정한 2.2% 달성합니다. 미시적으로 하반기 2.5% 성장을 불가능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며칠 전에 한국은행의 하향 조정한 2.2%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금년의 경우에 따라서는 2% 달성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3% 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가 2019년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2%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 증명되게 됐다는 게 이번 오늘 아침 발표한 한국은행 성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전후 최장기 고화물질 보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그 정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최장기 고화물질 가면 당연히 우리도 최장기 고화물 가야 됩니다만 미국과 일본 최장기 고화물을 불구하고 우리는 2년 전 3%에서 2% 다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을 직면했다는 것은 당연히 내부 정책의 잘못밖에 원인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내부 정책 잘못에 불구하고 지금 집권 세력의 청와대 인적부선, 국회 인적부선 거의 상당 부분이 과거 70년대 운동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586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플랜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많은 분들 같으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새로운 정책을 대안을 해놓고 하지만 지금 인적 부선상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현상이 단순히 더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공정하게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지정학 리스크가 더 한일 문제, 남북 문제가 가해지면은 지금 실물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가 복합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경제학자로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 대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럼 2년 동안 일어난 문재인 정부 정책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 조건은 그림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 민영인 장관이 말했죠. 정책의 기본 골격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여기서 사회주의 아니라도 또 다른 논란이 되겠지만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정책을 바꾸지 못하는 인적부선 이런 것이 우리 경제는 2년 전 세계가 최장 과학을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위기에 오히려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전환의 배경이고 그러면 이 대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아까 우리 김종수 의원님 말씀처럼 경제원론대로 가는 것입니다. 뭐 설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은 그냥 1770년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을 발견한 이후 290년 동안 쌓아온 경제학자들의 실전 분석 결과 쌓아진 경제이론, 자유시장입니다. 그것으로 가는 것이 적정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대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길로 가자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대전을 지금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하는 것이 주요 공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또 뭘 해야 되느냐 대전하는 비전과 그 다음에 목표와 전략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배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파괴됐다는 거 이게 이제 승경 파괴 특히 말이죠. 2017년 5월달 집권할 때 우리 경제가 가장 경기순환 변동치상으로 정점이었어요. 지금 2년 사이에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없는 세선 중 하나는 통계청장 경기를 하는 데다가 이어서 얼마 전 발표를 보니까 경기 순환 변동, 굉장히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건데 경기 순환 변동을 나타내는 방식을 편제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 같은 많이 해본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 순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고 지금 2년 이상 경기가 하강하면서 반등 조정을 보이지 않자 그들 통계청에서 경기 순환 변동 편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건 국민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중대 경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업들이 아까 교회로 나온다는 거. 이거는 제가 여기 보여준 거 80년대 이후에 그들이 좌파에서 수많은 87년 체제 이후에 민노총과 정글조가 생겼죠. 그러면서 그때 88년부터 6년간 연간 20%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IMF 분리. 그때 우리 기업들이 다 줄로시가 시작이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최저임금보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처음으로 해외수가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480억 달러고 아마 금년에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겁니다. 근데 국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주력산업 지역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가계도 아까 부총리 말씀처럼 가게되고 있죠. 특히 이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 2018년 이후에 하위 1분위 20%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도 정부에서 이전받는 소득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더 가속화되고 이걸 심하게는 배급세로 점점 왜냐하면 이게 배급세는 뭡니까? 바로 사회주의 경제가 국민에게 배급을 주는 시대. 이게 현재 20% 하위권들 현실화되고 있고 이게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산층 비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중산층 비율이 1990, 아까 87년도부터 계속 경제가 악화되면서 92년을 전경으로 중산층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회복됐는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산층이 복원이 계속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계부채가 계속 회복이 안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통계상 대출만 규제합니다. 통계상.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돈 못 빌린 사람들 어디 가냐면은 불법 사채를 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에 52만 명이 6조 원의 연 100% 넘는 불법 사채를 쓰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지금은 아마 1년쯤 지났으니까 최소 아마 6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6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100% 넘는 최근에 4인가족 동반자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5천만 원 사채를 썼어요. 5천만 원 100% 이자면 연간 이자만 5천만 원이에요. 그 두 부부가 일자리를 잃었고 5천만 원 사채 빚을 감당 못해서 연달을 펴놓고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65만 명 정도가 이런 고통에 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2년 동안 해온 정책에서 민생을 완전히 좋던 같은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정 부담이 기준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뭐 문재인 45%가 뭐 문제냐는 얘기했지만 이 40%는 한국만 갖고 있는 국가 재정부를 갖고 있는 한국 재무 기준이고 이것을 미국식 기준으로 하면 미국식 국가 부채라는 그 많은 기준으로 하면 이미 100%가 넘어오고요. 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국에서 100%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에 발생했는데 2011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무렵에 뭘 제정했냐면은 이것이 100% 넘으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예산 통계법안을 만들어가지고 100%가 넘을 때는 국가 재정 지출을 상하 양원에 동의받도록 했습니다. 그 상하 양원이 동의가 안 된 바람에 뭐 부당세 재정 절벽 사태로 난리가 나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때문에 100% 넘었다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군수문자를 많이 공급하면서 60%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2010년도에 처음으로 1,100% 돌파. 우리는 지금 벌써 아무런 그게 없는데 벌써 우리나라 국가 재정부 기준으로 채무 기준 40% 넘었었고 제가 이걸 안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벌써 이미 국제기준 IMF 국가 재정 매뉴얼 통계상으로는 100%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은 100%라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40%도 뭐가 문제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인지 그런 두 개의 차이입니다.
잘 모를 수가 없고 대부분 다 알 수가 없죠. 일단 문제 지원돼서 보고를 해야죠. 지방 재정도 좀 어렵습니다. 결집자가 늘어나고 지방 교육 재정 교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주는데 내국세 20% 정도를 무조건 교부금을 주게 돼 있는 그 희귀한 회귀한 규정 때문에 재정 교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정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뭐 우리가 계속 뭉쳐다 탈원전에 공공기관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공공기관 단기 순위 끝나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큰 표를 이래가면서까지 줄여왔던 공공부처가 대칭되기 시작하고 공공기관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말만 해도 32만 명, 지금 한 8만 정도인데 목표가 62만 명까지 증가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육도 아까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만 교육은 기초학력, 이건 교육부 자료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뭐 혁신할 때가 뭐보다 잘 계속 이런 식으로만 2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요하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대학 경쟁력이 말함도 없이 지금 11년째 저희들은 하고 없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한국에 2009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한 10년 대학에 있어 보니까 대학 재정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한지 상상죠. 정말 그 파괴는 우리가 결국은 사회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약해보면 이런 것들이 좀 경제가 파괴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노조, 반노조. 노조가 10% 노조만 생각하고 나머지 90%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반하는 정책, 아까 인생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쭉 계속하고 있고 또 자연시장 관계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우리 장관님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정부. 이것도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친노동, 간시장 관계, 큰 정부 정책이 전형적인, 우리가 그 경제를 공산주의, 생산성을 완전히 공유하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생산성 공유하지 않지만은 100% 공유하는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정부가 너무 개입해서 거의 공유와 마찬가지로 하는 이런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것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주의다 아니다 따지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사회주의 스타일의 정책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호황제 불과 우리 경제를 추락하고 위기에 국면 직면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으로는 우리가 선진 경제를 가는데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사업들이 보장되고 법치가 보장되고 기업가 정신이 뽑히는 시장 경제로 대응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회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기위해서 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1960년대에 미얀마가 69년에 일어난 국이 195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90불 정도였거든요. 북한도 이때는 거의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자료를 볼게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미얀마는 IMF 통계에 의하면 2018년에 1198달러고 북한이 2017년에 한국은행 통계는 1197달러. 한국은행은 원화로만 발표하는데 환율로 환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국제기구에 근무하면서 미얀마나 뭐 동남아 내를 캄보디아 나라 가보면 1200불 정도 되는 나라는 가보면 진짜 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혹시 기억나지 모르겠으나 우리 옛날에 미얀마가 전에 보험한데 한국 축구가 맨날 보험만 졌어요. 그래서 국제기 대회 못 나가. 이유 뭐냐 그때 우리가 못 먹어서 그래. 왜냐하면 미얀마보다 2배 뽑아서 정말 못 살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33,000불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1,200불. 이게 뭘 말합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는 실패했다는 게 이 사람으로 증명이 돼요. 뭐 소련 붕괴, 동부 붕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것만 봐도 이거 실패했다. 제가 경제가 40년 넘게 했습니다. 경제학교를 이해하고 있는 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맹맹백하게 통계로 드러나고 있고 IMF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식의 사회주의 정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도시적인 경제학교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굉장히 대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 보는 게 아니고 유럽 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이제 우리가 소련 같은, 아니, 프랑스 같은 경우, 독일과 영국은 대처가 들었었고, 영국도 뭐, 독일도 이제 김민당이나 인상 들었고, 영국은 공격에도 프랑스, 미테랑 이후에 80년 이후에 36년간 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청년 실험률이 사실상 70% 넘어서면서 국회의원 한 수 없는 신당 청년 대통령 수상이 따뜻한데, 이게 사회주의 식들이에요. 제가 요거는 데이터하고 내 막공에 연결하고 이제 도민스럽게 했는데요. 요거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실험을 해본 사회주의식 정책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까 얘기한 지금의 인적 구성상으로 그런 의미가 가능하고 있냐는 것이 문제고, 결과는 뭐냐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국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전환의 이것이 뭐냐면, 지금 규제 의학 중에서 시대 정치는 개인의 자유가 좀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 주도에서 시장의 자유를 좀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망의 미래. 지금 너무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래 시대는 재정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오는 젊은 사람 뿐만 아니라 미래를 만들자. 그것이 이제 비전을 생각하면 이겁니다. 자유로운 시장 기술을 가야 되고, 자꾸 효율적인 정부로 가야 되고, 기회의 공격, 기회는 공정하고, 그러나 여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서는 아까 맞춤형 복지로, 지속 가능한 복지로 우리가 희망 있는 미래로 가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가 뭐냐 하는 건데, 저는 2027년 또는 2030년에 2030년에 문재인 정부는 4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만 달러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혼란이 지속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를 보면 제가 알 수 있는 건데, 2018년 IMF 통계 보면은 한국은 여기 있고,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재정 위기국이 여기 있죠. 다시 말하면 2018년 기준으로 3만 달러 쓰니 굉장히 혼란이 계속된 시대예요. 요것만 넘었으면 공산주의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산당이 확보가 되어 있어도 공산당 표가 안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살을 때문에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요 수준이 뭐냐면은 남이 나보다 잘 사는 데 대한 그 군대욕구, 지시욕구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또 그런 것에 파편성한 파퓰리즘이 강해지면서 혼란이 겹쳐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10년쯤 뒤에는 한 4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예요. 지금 3만 달러에서 올라갈 수준. 그럼 10년 뒤에 우리가 더 이상 혼란없는 안정된 국가로 가야 되면 5만 달러는 가야 돼요. 저는 만약에 아니면 반드시 한국당이 2022년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한국당의 유일한 집권 소명은 뭐냐? 다시 한번 혼란없는 안정된 국가로 한국을 만듭니다. 그 모델 한국도 존재할 필요 없어요. 뭐할 한국도 존재할 필요 없어요. 한국당의 집권 소명은 다시 한번 혼란없는 안정된 국가를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2027년에 5만 달러. 5만 달러 가면 지금 4만 달러 수준이 돼가지고 절대로 혼란이 안 합니다. 그런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럼 5만 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요거 이제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 2008년에 3만 2천 달러 갔다가 위기 때문에 17,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유럽이나 그리스는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우리는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 이태리 같은 경우, 이태리 이리 갔다 떨어져 올라갔잖아요. 이태리.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이태리를 갔는데, 이태리 관광객이 연간 9천만 명이에요. 로마가 대한 유명한 데가 4천만 명, 그다음 북부 산악지대 휴양 데가 4천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우리는 거기가 어떻게 하면 극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여기 진위 교수인데, 진위 교수는 올라가면 분배가 악화되죠. 성장률이 떨어지면 진위 교수 계속 악화되면서 이런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계속 더 떨어져요. 요거를 성장률을 반등시키면서 진위 교수를 들어주면 이 변곡적으로 한국당이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국민은 여기에 아까 제가 보이는 3만 달러 수준이 조금 그런 데서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감성이 약간 여기 우리나라 이태리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저도 가보는 게 약간 비슷해요. 독일 사람들은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고 우리는 이태리 사람하고 비슷하고 스페인 이런 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이 변곡점을 반드시 올리고 진위에서 들었던 일을 미 한국당이 지금 해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좋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5만 달러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만 달러 관련된 추적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2% 내고 안 돼요. 제가 문재인 정부 2030년에 4만 달러고 2030년 4만 달러 관련된 1.56%를 가는 완전히 패배주의 처져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4% 정도면 우리가 제가 계산을 해서 책에 읽었습니다만 한 5만 달러 정도 가능합니다. 4% 달성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2%고 2010년에서 32% 지금 2% 반등시켜야 되거든요. 그 반등시키는 방식이 뭐냐? 그것만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방식이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건데요. 투자도 증가시키고 투자만 증가되면 이제 여기서 음악소득이 증가하겠죠. 생산성도 증가시키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투자도 증가시키고 생산도 이것이 이제 투자 혁신 성장 정책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7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한국을 투자 항구로 만들자. 설비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2% 이상 설비 투자를 1년을 통해서 하자. 법인세는 선진수 15%를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 육성을 하자. 연간 70만 개, 5년간 7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금융교육, 의료 이런 데 우리가 700만 명이 종사하는 이걸 연간 2%씩만 올라가도 5년 내에 70만 개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런 그림인데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안 가면 임금 올라가는 경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임금이 올라가는 이게 경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도소매 음식 숙박업만 차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요게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갈수록 지금 33,000달러, 32,000달러인데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1년도 5만 달러, 6만 달러 들려면 이것이 고부가치까지 안 됩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독일 이런 데 잘 되는 이유가 전부 고부가치 사는 게 관광산업, 금융업, 전부 관광산.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고부가치 생산을 육성하자. 세 번째가 이제 창업 생태계 테크 코리아를 만들자. 영국에서 테크 유케리안을 만들어가지고 1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자. 2011년에 가면수상이 지정한 건데요. 우리 테크 코리아를 만들자. 전국에 10개 청년 센터를 인간주도 비협회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20개 클러스터만, 영국에 23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을 우리 학교에서 출장 갔다가 제가 느끼는데, 우리도 이걸 만들자, 코리아를 만들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마트 환경을 만들자. 1만 개의 글로벌 벤처에서 10,000개의 스마트 환경을 만들자. 그 다음에 잘 사는 농촌 만들자. 개農돈만 지원하는 1년에 10조에 15조를 지원합니다. 그래야만 안 됩니다. 농촌이 이제는 보호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가야 돼요. 제가 유로를 이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면서 이 유로는 어떻게 자살할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예비견 쓸데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는 밀농사를 짓고 있어요. 6만 달러, 8만 달러 나라에서 밀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농촌에 밀농사 아무도 안 짓습니다. 보리농사 아무도 안 짓습니다. 사료를 다 수입합니다. 그 수확이 어디 경쟁이 있어요? 그런데 제국에 400불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농촌이 근본적으로 어때요? 저는 6만 달러, 8만 달러 나라에 제가 사진 찍고 왔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 나라는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사료예요, 사료. 사료를 쓰고 거기서 축산이 가져야 되고 그럴 때는 보호비 줄고 하고 농민수당을 주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굉장히 자, 고정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 정도를 쓰고 4차 산업 4% 수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일한 교육개혁, 작업 효율적 정부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정도로 7대 전략을 제시하고 나머지 이제 제가 15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요거는 그냥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정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가 4분 계신데요. 파워포인트로 토론을 하실 분이 2분이 계십니다. 타파크로스의 김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강석훈 교수님하고가 파워포인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2분 파워포인트 토론 들으시고 2분 언론인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용학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이라는 이름 석자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학의 가장 압도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신 연세대학교 총장님의 한자도 김자, 연자, 학자입니다. 이름만 듣고는 아마 총장님께서 오시나 이렇게 고민하셨을 텐데 제가 평소에도 김용학 총장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 관계망을 분석을 해서 시대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김용학 총장님이시죠. 김용학 총장님께서는 한국복잡계학회라는 곳에서도 이런 좀 토대를 제공을 하시고 복잡계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복잡계학계 내에서 소셜 네트워크 관계망의 의미를 분석하는 예를 가지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양산되고 폭증되고 있는 데이터를 잘 해석을 하면 그 안에 담긴 함의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고 또 시대적 가치가 투영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은 하나의 관점에서만 솔루션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야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그 안에 남겨있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향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임종현 장관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얘기들은 일반 국민들이 살펴볼 때는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불황, 장기 침체, 온통 모든 종류의 경제, 거시 지표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소득이나 투자나 제조나 경제 요소들이 다 안 좋은 지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황이라는 얘기로 간단히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일반인들의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뿐이지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 속에서 어려움을 국민들의 날 언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의미 있는 담론으로 유형화하고 그 담론의 의미가, 컨텍스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의 상관성이 어디 있는지 변하게 된 이유의 인과성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바로 정책 수요일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정책의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쏟아내는지를 잘 분석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곳으로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기초해서 저희가 국가미래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6년도부터 가까이 있는 2019년도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동시에 2년 6개월 동안을 분석한 시대정신 1차 보고서와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1년 반 동안의 시대정신 보고서 이렇게 2차로 나누어서 시대정신을 도출했고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시대정신 2차 보고서의 정치 분야에 관한 얘기인데요. 전반적인 얘기죠.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슈들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4가지 카테고리로 유형화했고 그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이슈들을 카테고리별로 4,000개를 도출했고 그 안에서도 국민의 의식이라든지 행동이 뚜렷해졌던 리스트들을 또 랭킹 순으로 참여 화제성이라든지 관심도 순으로 랭킹화해서 유형화해 보니까 정치 분야의 담론이 약 36%, 사회 분야의 담론이 57%로 가장 높았고요. 경제 분야의 담론은 7%로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젠더 이슈들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투 운동이라든지 젠더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갑질 논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 분야의 이슈였고요.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 관련 이슈, 사법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요. 경제 관련 이슈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얘기,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들이 주요 이슈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치 분야의 시대 정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슈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슈의 문제가 됐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은 그 안에서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시대 정신 1차 보고서 때와 같이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게 된 이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열망이 촛불 집회에서 나타났고 그 열망을 담아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라는 연결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갈증들을 현 정부가 내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갈증 해소에 기여하고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놀랍게도 그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단 적어도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공정사회의 기여와 그렇게 크게 차별화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현 정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치 관련 사안들이 국민들의 공정사회의 열망을, 갈증을 크게 해소시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미국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로 인한 예전에 1차 시대정신 문제를 보고 있었을 때 문제가 되었던 안전한 사회, 그 안전한 사회 같은 경우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이슈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 북핵과 관련된 위험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만족도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갈증들도 드러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대정신 1차 보고가 있기 전에서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 다양한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다는 부분이었죠. 1차 시대정신 보고였을 때는 갑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2차 분석 보고 때는 젠더 이슈들이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되었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젠더 이슈들이 단순히 페미니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젠더 이슈들도 훨씬 더 증폭되고 있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국가가 국민의 신체적 안녕만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데서 훨씬 더 나아가서 정서적인 부분까지 책임져줘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갈등 이슈를 보면 가장 큰 단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젠더 갈등이고요. 두 번째가 이념 갈등인데, 이념 갈등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갈등의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세 번째로 늘어난 것은 바로 계층 간 갈등입니다. 계층 간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의 기본 요소들은 여전히 많은 계층들에서 본인들은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역설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는데요.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고 있으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주체들은 그 경제 정책을 실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 실패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비판 요소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주거불안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한쪽 귀를 닫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시대정신 1차 보고와 2차 보고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국민들은 여전히 룰이 공정하게 투영되는 이게 계층이라든지 이해 관계에 따라서 서로 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이 일관되게 투영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목소리는 나왔고요.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그 룰이 더 엄격하게 지켜져서 신체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녕까지 국가가 책임져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 부분은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말씀처럼 국민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체감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용어가 아니라 일상 국민의 용어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런 빅데이터는 리얼 보이스, 국민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그대로 투영된다는 부분들의 가치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입안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해 관계자들의 얘기들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당이다 혹은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이격되어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공포를 더 자극하거나 아니면 시대가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제가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특히 프레임 가지고 많은 논박이라든지 정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염증을 더 자극할 뿐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서는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 빅데이터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고 그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단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꿰뚫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진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보이게 듣고자 하는 우리 정당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주저 머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 뭐 전혀 비판적인 게 아니고요.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뜻과 여망을 반영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정파에 따른 그 정체성이 어떻게 국민의 여망을 더 잘 받드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정치 경제학에 아주 경험이 많으신 우리 강석훈 교수님 전 경제수석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아마 나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석훈입니다. 굉장히 졸리는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좀 프레젠테이션 약간 자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뛰시라고. 저는 우리 김진현 장관님과 오정근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가 가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비전과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제가 그 당에서 하는 작업의 깊이를 더하는데 일조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면 좀 전에 김영학 그 대표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밑에 이슈를 4가지로 나누셨는데 하나가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가 causes of issue, 이슈의 원인이 뭐냐는 게 있었고 세 번째가 need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value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제가 제목을 가치경제 이렇게 말장난한 것은 한국당이 기존에 여러 가지 특히 뭐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여러분 그룹들의 것들이 대부분 고민의 차원이 니즈 차원, 즉 니즈를 만족시키는데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당 여러 가지 작업들이 니즈를 넘어서 밸류의 이슈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오늘 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 몇 가지 사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작년 2017년에 소위 말하는 1인당 GDP 3만 달러, 2억 5천만의 국가가 됐습니다. 요 기준만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죠. 잘 아시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하면 이 미국, 일본, 미국, 독일이 1그룹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80년대 후반에 간다. 2050이, 그 다음에 2그룹으로 프랑스, 영국, 이태리가 90년대 초반에 갔습니다. 이게 한국은 2006년에 나왔고 저희 몇 년 후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이거 해나라는 비슷하게 갔었고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갔었고 우리나라 20년 후에 이게 이제 20이 된 건 훨씬 이전인데 50이 넘은 게 2006년이라서 2006년이 됩니다. 3050이 간 게 일본이 놀랍게도 92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요를 기준으로 미국과 프랑스가 비슷한 시기에 갔고 그다음에 유럽 개국들이 한 10여 년 후에 갔고 우리나라는 대장년이 25년, 5년 후에 갔습니다. 저는 이걸 전체에 보여드린 이유가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합니다만 한국 대학 자꾸 비교할 때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를 비교해서 사실은 제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와 비교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나라들과 비교되는 나라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050 클럽이 간 이후에 이 3만 달러, 3만 달러 이후에 해나라는 어떻게 됐냐? 해나라 다 달랐는데 첫 번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미국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경제 성장률이고 빨간색이 퍼캐피타 GDP인데 여기 글로벌 크라이시스 2008년을 제외하고 미국이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그래프 보고 미국의 저력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래프가 다른 나라도 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이거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3만 달러 갔다가 2만 달러로 떨어졌다가 4만 달러 후반대를 갔다가 여기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그래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교적. 그 다음 그래프가 프랑스, 아까 얘기한 프랑스인데 프랑스 떨어졌다가 급등을 했다가 4만 8천 불에서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급등했다가 추락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요거는 일본은 급등했다가 막 떨어졌지 일본은 퍼캐피타가 4만 달러가 안 됩니다. 요건 이태리인데 이태리는 10년을 올라갔다가 폭락해갖고 안정한 상태 열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결국 비교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만 달러를 넘어간 나라는 크게 미국, 3만 달러 넘어간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 두 나라가 비교적 성공적인 나라였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나라고 일본과 이탈리아가 많이 떨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3만 달러 이후 어떤 걸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함께 드리는 첫 번째 우리의 숙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두 나라의 장점을 살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제가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럼 미국의 성장은 시장경제가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서 미국에 갔다고 하지만 독일은 과연 시장경제만으로 독일이 간 건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제가 미리 좀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 그래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은 3만 달러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의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3만 달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화려한 날은 가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타임 호라이즌은 한국 땅의 비전과 전략을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얘기하는 자리라서 말씀드리면 한국 독립이 백주는 2045년입니다. 대한민국 100년, 2045년에 여기 선배님들이 계셔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만큼 산다면 저때 제가 죽을 게 없는데 저때쯤 대한민국 모습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2045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심상표 박사가 추계한 GDP 잠재 성장이 이렇습니다. 2030년대에 2%, 2020년대에 2%대, 2030년대에 1%대, 2040년대에 1%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심사파 교수의 이 추계, 원래 KDI에서
신석배 교수가 장기 성장률 추계했는데 이 신석배 교수의 추계율을 봐도 2030년대, 20년대를 보면은요, 물적 자본이 1 해갖고 요 2.2%를 총 요소 생산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 총 요소 생산성이 1.1하고 된 이게 증가하지 않으면 2020년대 이미 1%로 떨어질 거라는 게 명확한 합니다. 데이터 조금만 보시는 분은 2030년은 물적 자본이 0 플러스 0.6,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 0.4라서 그때 따지면 0.2%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총 요소 생산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있으시, 만약에 총 요소가 안 올라간다면 이때는 이미 0%로 떨어질 가능성이 명확합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40년대에는 제가 생각하는 본격 내리막이 시대라고 생각하고 평균 연료 성향이 0%대가 될 것이고 인구는 약 290만 명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노인青年관 65세 이상 노인 수가 27%인데 저는 더 주목되는 건 80대 이상이 13%예요. 80세 이상. 이런 나라가 됩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약 20배가 넘는 GDP가. 그래서 제가 좀 도발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립 100년 만에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30년대는 어떨 거냐? 2030년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럭저럭 유지가 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성향들도 인구 증가도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우리 경제의 약 15배 정도가 되고 중국이 제조 2020 목표에 의하면 중국이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대중 강의에서 하는 얘기가 연변 아줌마, 2000년 초반에 연변에서 대한민국에 온 아줌마들이 있다면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중국으로 가서 남조선 아줌마로 부릴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2030년의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지지부지하면 핵을 보유한 북한에, 그래서 제가 핵소도스를 말씀을 해보는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이 경제가 빌려버린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굉장히 겁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저희 비관적 예측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 이제 10년 남아있습니다. 20년 저는 우리가 2020년 어떻게 보낼 거냐 해서 축적 경제로 보낼 거냐 비뉴 경제로 보낼 거냐 그냥 좀 많이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 2020년에 날개가 없다라고 보는 건 점점 더 얇아지기만 하는 비뉴 경제라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점점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2020년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경쟁력을 다 까먹는 그 다음에 전통 제조업이 새로운 미래지역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지만 새로운 미래지역 산업은 흥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실험하는 것 때문에 망가지고 1인당 3만 달러 소득 이후에 성장 요구는 소멸하고 복지 요구는 공급수로 증대되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사회 붕괴만 하고 이게 재정 문제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시나리오고 결국 그런 낙관적으로 가려면 마지막 20년은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 국가가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전 마지막 10년이고 한국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고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나라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10년이다. 그래서 이 2010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시기에 우리가 축적 경제로 제대로 우리의 영향을 측정하지 못한다면 2030년, 40년대는 특히 2045년은 국가의 존립이 위험하다.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관념적으로 오늘 비전을 말씀드린 거여서 잠깐 관념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을 공유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당 조직이나 어떤 부분이라도 무엇을 하려면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가기 어려운데 인식 공유를 하기 위해서 향후 10년이 한국의 운명,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기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완전 선진국,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이 확보, 지속 가능성 확보한 국가가 돼야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인식의 공유는 첫 번째는 위기의식의 공유고 두 번째는 과제의 공유. 그래서 질과 양이 선순환하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한국의 경제 모형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체제, 그다음에 사회 지도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복지 체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구조를 미래형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얘기는 스텝 2는 그렇게 위기의식을 공유한 다음에 어디로 가장 기본적인 건 B2B, back to basic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정부가 하듯이 마약식 현금 살펴는 방식은 안 되고 구약, 즉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다 동의하시는 말씀인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장과 기업을 성장의 주역으로 만들고 정부에게 여러 가지 안 나오지만 저는 정부를 복지의 주역으로 만들고 복지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복지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제 개인적 굉장히 사적인 생각은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슈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한 정부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베이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경제 부분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우리 청구할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장난을 좀 해봤습니다만 MVP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Money for Value Plan이라고 말을 만들어봤는데, 사실 한국 땅이 갚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서 선진국이 되다, 1인당 4만 달러가 되자 5만 달러가 되자가 아니라 1인당 4만 달러가 되고 5만 달러가 돼서 뭐 할래? 그런 나라가 돼서 뭐 할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money for money, 돈 그 자체로서의 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밸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 밸류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제일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개인적인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경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성장이 경제의 발전이 국가 경제의 발전 차원을 떠나서 개인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과 개인 차원으로 같이 굴러가는, 그래서 가치경제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자기 삶의 가치와 공동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 가치, 그걸 추구하는 걸 저는 가치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숫자로서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가치와 함께 같이 미래로 나가는 경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허하게 표현했지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가슴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1인당 4만 달러도 5만 달러도 좋은데 4만 달러, 5만 달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한테 던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유,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좀 뛰어넘는 보다 진보된 밸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냥 한국경제 4U라고 해서 유익한 목표, 유연한 시장, 유력한 산업, 유능한 정부, 이런 것들은 그냥 해본투비 해보시면 4U입니다. U라서 4U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것들이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유연한 시장에서는 특히 환경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는 고체 경제가 아니고 조그마한 외국통에서 사라져버리는 기체 경제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유연한 액체 경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유들은 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보다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복지 체계라든지 사회 역동성 제고를 위한 DS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아까 말씀드린 결이 좀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이런 측면이 보강이 되면 비전과 전략이 조금 더 일치해지지 않을까 희망해서 이런 토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